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1988년 9월 17일 잠실 주경기장에 울려 퍼진 손에 손잡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찬양하던 그 눈부신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축제의 불꽃이 터지기 직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철거민들의 비명이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는요, 단순히 낭만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잔혹했던 통제와 가장 화려한 소비가 기괴하게 뒤섞였던 마치 아수라 같은 시대였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8090의 민낯을 완벽하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현대사 컬렉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장 격렬하게 변동했던 그 20년의 터널을 지나보려 합니다. 채널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대충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 않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1980년의 그 서늘한 공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1980년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S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스크린, 스포츠, 섹시 앞글자를 딴 건데요. 당시 신군부 세력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쉽게 비유하자면 아이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왔는데 부모가 미안하니까 최신형 게임기나 컬러 TV를 사주고 맛있는 간식과 프로야구를 무제한으로 주는 것과 비슷해요. 아픔은 잊게 만들되 생각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에이, 설마 야구 좀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정치를 잊었겠어?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개막전, 서울 운동장에 모인 인파와 그 열기는 대단했어요. 이전까지 대한민국에 이토록 열광할 만한 볼거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야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그 해방감, 그게 대중의 눈을 가리는 아주 강력한 안대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80년 12월 1일 대한민국 방송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컬러 방송의 시작이죠. 그전까지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 구미호를 흑백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 속의 고기가 빨갛게 보이고 여배우의 드레스가 화려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였죠. 당시 금성사, 지금의 LG나 삼성전자의 컬러 TV 한 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50만 원대였습니다. 당시 일반 직장인 월급이 2,030만 원 하던 시절이니 두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못 사는 고가품이었죠.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왜냐? 옆집은 컬러로 야구를 보는데 우리 집만 흑백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대한민국 특유의 보여주기식 소비와 비교 문화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컬러 TV 뒤편에서 정부는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국풍 80일이라는 거대한 축제였는데요. 이게 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처를 덮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는지, 그리고 왜 대학생들이 이 축제에 열광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다음 대목에서 그 충격적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80년대 중반을 말할 때 꼭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일의 최대의 호황입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키워드 3조는 단순히 숫자가 낮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쏟아진 거대한 축복이었어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추자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값이 싸졌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가전, 한국산 자동차가 가성비 최고다라는 소문이 나며 수출이 폭발했죠. 그리고 중동 정세가 안정되며 기름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 물건을 만들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됐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렸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재료 값은 반토막 났고 은행 이자도 거의 안 내는데 옆집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우리 집 음식을 사려는 손님이 전 세계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금고에 돈이 쌓이던 시절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민국은 매년 12%라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를 회상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숨은 함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야. 맞습니다. 취업은 정말 쉬웠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공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월급만 모은 사람과 이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을 타고 자산에 올라탄 사람의 격차가 이때 처음으로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즉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자산 양극화의 오리지널 버전이 바로 이 3조 호황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월급만 저축하던 사람은 벼락거지의 원조격인 소외감을 느껴야 했고, 은행 빚을 내서 땅을 샀던 사람들은 자산가의 반열에 올랐죠. 자, 이제 당시의 뜨거운 욕망이 들끓던 현장,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은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못 걷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3조 호황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자 그 돈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몰립니다. 바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였죠. 아니, 거긴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오를까요? 사모님, 나라에서 여기를 특구로 만든대요. 저기 한강 보이는 거 보세요. 실제로 당시 압구정동은 거대한 청약 전쟁터였습니다. 당첨권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짜 거주지를 만들고 도장을 수십 개씩 파던 복부인들이 뉴스 사회면을 도배했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렸을까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그 시절만의 재테크 루트를 복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고금리 예금으로 덩어리 돈 만들기입니다. 당시 시중은행 금리는 연 15%의 20%였습니다. 월급의 80% 저축이 미덕이었고, 이를 실천하면 3세 4년 안에 아파트 중도금을 낼 정도의 목돈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청약부금과 줄서기의 기술입니다. 모델하우스 앞에 텐트를 치고 며칠씩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일명 줄피, 줄 서는 대가로 받는 프리미엄이라는 알바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세 번째, 갭 투자의 시초, 전세 끼고 매수하기입니다. 80년대 후반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전세금 비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자기 돈은 조금만 들여 집을 여러 채 사는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투기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에 넘쳐나던 시절입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왜 물가는 안 올랐나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물가는 올랐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짜장면값, 버스비가 가파르게 상승했죠. 하지만 당시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압도했습니다. 회사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 보너스를 500%, 1000%씩 주던 시절이었거든요. 물가가 올라도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 사람들이 고통을 덜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이 넘쳐나고 강남 아파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198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단순히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수백만의 함성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요. 한 손에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최루탄 연기를 막으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1987년의 그 뜨거운 모순,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88 올림픽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3조 호황과 부동산 광풍에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거대한 분기점, 최루탄 연기 속에서 피어난 올림픽의 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987년과 1988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2년입니다. 한쪽에서는 최루탄 가스가 코를 찌르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를 외치며 경기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집안 싸움이 나서 부모님이 이혼 한 해 만에 대판 싸우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대한 잔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긴장감이 1980년대 후반의 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를 원했고 정부는 성공적인 축제를 원했죠. 이 두 열망이 충돌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제6공화국입니다. 흔히들 올림픽이라는 거대 이벤트가 민주화 열기를 잠재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올림픽이 민주화의 방패가 되었어요. 당시 전두환 정부는 1987년 6월 항쟁을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러 이미 서울에 깔려 있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광주 때처럼 군대를 동원했다? 그럼 올림픽은 취소되거나 보이콧 당할 게 뻔했습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너희 전 세계 보고 있는데 감히 우리를 때릴 수 있어? 라는 심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결국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시선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셈이죠. 1987년 6월의 공기를 현장 중계하듯 묘사해 볼게요. 당시 명동은 최루탄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랄탄 소리가 쾅쾅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죠. 점심시간 시청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건 대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었죠.
우리는 이들을 넥타이 부대라 부릅니다. 옆집 대학생 아들이 고문받아 죽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 최루탄 냄새 때문에 눈이 따가워도 오늘은 소리 좀 질러야겠어. 이들이 건물 위에서 휴지를 뿌리며 학생들을 응원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88년 9월 굴렁소의 소년이 정적 속에 등장하며 전 세계에 평화를 알릴 때 시민들은 최루탄 가스 대신 환호성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세계가 가난한 전쟁 국가인 줄만 알았던 한국의 마천루와 한강 다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요즘만 국뽕이 있는 게 아닙니다. 88년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자부심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죠. 맥도날드 1호점이 압구정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햄버거를 줄 서서 먹으며 아,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사는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었고 올림픽 자원봉사자만 수만 명이었어요. 길거리에 침 뱉지 말자, 기초 질서를 지키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나라가 산다는 공동체 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죠. 1989년 드디어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그전까지는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나갔지만 이제 누구나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세계를 향한 욕망이 폭발한 지점입니다. 그럼 그때가 지금보다 행복했나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화도 됐으니 그때가 천국이었겠네요. 답은 풍요로운 불안이었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빈부격차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빨리빨리를 강조하며 사람들을 몰아쓴 탓에 사회 곳곳에 피로 골절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1990년대로 넘어갑니다. 80년대가 우리를 위해 싸웠던 시대라면 90년대는 철저하게 나를 찾는 시대입니다. 기성세대가 이게 뭐야 라며 경악했던 보라색 머리,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의 신 서태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X세대의 축제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 1990년대 초반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X세대입니다. 이 X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80년대 선배들이 최루탄 안개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가치를 위해 싸웠다면 90년대 청춘들은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며 나타났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매일 교복만 입고 공부만 하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힙합 바지를 입은 채 거실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충격과 공포였고 당사자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였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개념이 대중문화 전면에 등장한 시대였습니다. 90년대는 그저 놀기 좋아하던 배짱이 세대였다? 기성세대는 당시 90년대 젊은이들을 보며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소비만 즐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렌지족이나 야타족 같은 단어가 뉴스 사회면을 도배했던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90년대 청춘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창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만 한 게 아니라 PC통신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의 파란 화면 속에서 퇴마록 같은 소설이 쓰이고 영화 비평이 이뤄졌으며 동호회 문화가 싹 텄습니다. 즉 지금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생태계의 기초 공사를 이들이 다 해놓은 셈입니다. 노는 물이 달랐을 뿐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아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죠. MBC 특종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의 신인 데뷔 코너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기성세대 작곡가들은 서태지의 난 알아요를 보며 이건 음악도 아니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대한민국 음악 시장은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트로트와 발라드 위주였던 가요계가 댄스, 힙합, R&B로 완전히 재편됐죠. 이건 단순히 노래가 유행한 게 아니라 10대와 20대가 문화의 주도권을 가져온 혁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94년 압구정동 거리를 걷는다면 다음에 3가지 단계를 거쳐야 진정한 힙스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삐삐의 암호 통신을 알아야 했습니다. 8282 빨리빨리, 1004 천사, 012 영원히 같은 숫자로 소통해야 합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시의 DM이었습니다. 둘 패션의 완성은 과감함이었습니다. 통이 넓은 힙합 바지나 배꼽이 살짝 보이는 크롭티를 입어야 합니다. 머리는 젤을 잔뜩 발라 세우거나 앞머리만 살짝 내리는 것이 포인트였죠. 셋 커피숍 대신 락카페나 나이트클럽으로 놀러 다녔죠.
스페이스 줄리아나 같은 곳에서 춤을 추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X세대의 여가였습니다. 왜 90년대가 지금도 가장 그리운 시대인가요? 많은 이들이 90년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기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희망이 상식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의 따뜻한 편지, 카세트 테이프와 디지털의 편리함, 삐삐, PC통신이 절묘하게 교차하던 지점이었습니다. 풍요로웠고 다정했으며 폭발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파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대가였을까요?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믿기 힘든 광경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뉴스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엔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숲 아래에는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년 걸려 지어야 할 집을 한 달 만에 뚝딱 지어놓고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대리석을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기초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덩치만 키우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이었죠. IMF는 갑자기 찾아온 천재지변이었다? 많은 분이 1997년 외환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건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전조였어요. 정부와 대기업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은행은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소위 대마불사 신화에 취해 있었던 거죠. IMF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탐욕과 무책임이 폭발한 인재였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의 오후 5시 55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초동의 랜드마크였던 삼풍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붐볐죠. 5층 식당과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에어컨이 꺼졌지만 경영진은 대피 명령 대신 영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5분, 단 20초 만에 5층 건물이 지하 4층까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 참사로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공사와 뇌물, 그리고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끔찍한 괴물이었죠.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자 대한민국은 단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파는 실로 대단했죠. 한번 입사하면 정년퇴직은 옛말이 됐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아빠들의 어깨를 짓눌렀죠. 이때부터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과 교사가 최고의 신랑감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장롱 속 돌반지, 결혼 반지를 꺼내왔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 약 22억 달러어치의 금을 모았죠. 전 세계가 한국인은 위기에 정말 독하다며 혀를 내둘렀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국가도 회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재테크, 자기개발, 자산관리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고 공동체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이겨냈으니 된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는 금방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비정규직 확산, 저출산의 시작, 극심한 경쟁사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의 뿌리가 사실은 이 IMF 시절의 트라우마에 닿아 있거든요. 자, 198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뜨거운 성장과 민주화의 환희, X세대의 자유, 그리고 뼈아픈 국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온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8090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 이제 결론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80년대는 억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적 기틀을 닦은 인내의 시대였고 90년대는 개성이 폭발하고 문화적 전성기를 누렸던 자유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부실한 내면이 드러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IMF는 우리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겼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혹독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때 참 고생 많으셨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는 8090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그분들의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결과물이니까요. 영상 초반에 제가 물었죠. 88 올림픽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눈물을 아시냐고.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축제도 비참한 붕괴도 모두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복원한 20년의 기록이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8090의 가장 강렬한 기억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00년대 월드컵의 열기와 IT 강국의 탄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